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간 컴퓨팅과 생성 AI의 융합 및 산업 전망에 대해 발표할 전진수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 감기 살짝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열심히 안 드리는데 오늘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관련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소프트웨어의 거의 첫 번째 폰부터 해서 안드로이드에 이르기까지 한 12년 정도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개발을 하면서 한국의 산업에 나름 꽤 기여를 했다고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SK텔레콤에서 AR, VR, R&D라든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메타버스 졸업식이라든지 팬미팅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도 보이는데요. 저게 사실 공간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버추얼 휴먼 사업을 하면서 BTS 콜드플레이의 마이 유니버스라는 뮤직비디오라든지 코로나 시절에 메타버스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스타트업을 좀 하면서 버추얼 휴먼 비즈니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생성 AI 서비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제가 2017년에 개발을 했던 작품인데요. 광학기계를 활용한 홀로그램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AI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벨벳의 웬디라는 친구를 넣어서 AI로 대화형으로 소통을 하면서 날씨라든지 나의 일정이라든지 주변에 맛집을 추천해줘 이런 것들을 대화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시장이 아직 오지 않아서 상용화까지는 가지는 못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현재 메타 퀘스트라고 알려진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를 한국으로 정식으로 발매를 하는 작업을 거의 3년 정도에 걸쳐서 결국 해냈고, 그 다음에 VR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도 5G 서비스에 맞춰서 한국의 5G에 걸맞는 서비스를 해야겠다 해서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해서 한국에 사업을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배경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제가 뒤에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더 쉽게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공간 컴퓨팅은 원래 MIT 미디어 랩에서 석사를 하고 있던 사이먼 그린월드라는 분이 공간에 있는, 사실 이런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 있는 정보랑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를 놓고 그 디지털 정보랑 우리 이제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컨셉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 산업은 어떻게 발달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문을 MIT 미디어랩에서 냈는데 그 논문이 사실 시초가 되었고요. 공간 기반으로 하는 AR, VR, M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는 전체적인 컨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 VR, MR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현실의 공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정보를 오버레이를 하고 그게 이제 AR이라고 하고, VR은 저희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이런 형태를 VR이라고 하고, MR은 AR, VR과 그 사이에 어디 공간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내가 몰입감을 아주 몰입감을 주면서 내가 현실에 있는 디지털 정보인지 가상의 정보인지 이해할 수 없도록 정확한 디테일하고 리얼한 정보를 주고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컨셉을 주로 MR이라고 하고요. 이 전체 컨셉을 통틀어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광범위한 기술 영역을 공간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컨셉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야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고,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기술입니다. 먼저 그 공간 컴퓨팅의 핵심 요소는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에 있는 이 공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내가 원하는 디지털 정보를 띄우고, 그리고 그 디지털 정보랑 상호작용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꼭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공간을 이해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람이 눈으로 공간을 보잖아요. 보고 이해를 하잖아요. 사람은 그 양안으로 보기 때문에 눈 두 개로 보면서 그 공간에 대한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라이다 센서 같은 센서를 통해서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포맷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이제 스페이셜 매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실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디지털 정보가 생기면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공간 정보랑 디지털 정보가 정확하게 매핑이 돼야 됩니다. 이 정보가 정확하게 매핑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지러움증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사실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 센서, 그 다음에 그 가속 센서, 지자기 센서, 거기에 추가로 뭐 다양한 초음파, 이런 IR 센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사실 그 안에 머신러닝, 소위 이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AI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아주 저지연의 밀리세크 단위의 센서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AR이나 VR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지러움증을 안 느끼게 하는 게 핵심 기술이고요. 디스플레이 기술 관점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VR, AR, 이 MR 기계를 쓰고 현실 공간의 정보를 현실 정보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디지털 정보를 얹어서 보게 되는 시스루 글래스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내가 현실과 차단된 공간으로 들어가지만 현실 정보를 카메라 여러 개로 합성을 해서 내가 그 안에 마치 있는 것처럼 내부 디스플레이에 똑같이 뿌리고 그 위에 디지털 정보와 통합된 형태로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스크린 패스 스루 테크놀로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는 실제로 3D 형태로 보통 제공이 되는데요. 3D로 제공이 된다는 거는 그냥 평면 기반의 이렇게 종이로 아니면 이미지로 그리는 형태가 아니라 입체 형태의 디지털의 형상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쓰고 있는 포토샵이나 뭐 페인트 브러쉬 이런 툴이 아니라 3D 모델을 위한 별도의 3D 마야, 맥스, 블렌더 같은 별도의 툴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제작된 컨텐츠가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사람이라고 치면은 뼈를 집어넣고 뼈가 움직이게 해서 실제로 현실에 있는 공간에 있는 컨텐츠가 나랑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제작을 하는 제작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작된 컨텐츠를 현실하고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픽 엔진을 활용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렌더링의 핵심 그 기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빛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뭐 반사, 굴절, 뭐 그림자, 그 다음에 이 현실에 있는 공간 오브젝트 뒤에 제가 이렇게 포디움 뒤에 있는 게 가려져서 보이는 것처럼 가려짐 형상까지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이는 장면들은 다 현실 정보, 사진이 아니고 다 그래픽으로 렌더링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은 이제 그 현실 공간에 저희가 글래스를 쓰거나 아까 VR 기계 같은 거를 딱 썼을 때 이렇게 현실 공간과 그 맞물려서 동작하게 되고, 현실 공간에 있는 가상의 공간 오브젝트들을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될 때 마치 현실에 있는 오브젝트처럼 느끼고 반응하고 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반사, 굴절, 그림자, 그 다음에 그 테이블 뒤에 가려지는 오클루전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 저희가 2D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키보드나 터치, 마우스 같은 걸로 조작을 하잖아요. 근데 공간 컴퓨팅으로 들어가면은 인간이 쓰는 그 오감의 그 인터랙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시선 추적이라든지 그 입체 사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보이스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랑 공간 오디오, 그 다음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그 진동 같은 거를 내가 촉각으로 느끼게 되는 이 모든 사람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터치를 막 만지잖아요. 아이들이 TV에 와서 터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왔을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디지털 기계를 쓰거나 착용을 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런 물건을 들거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인터페이스가 싹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 일어날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 왜 AR, VR, 메타버스가 나왔는데 빨리 시장에서 안착을 못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디바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부터 포함해서 하드웨어, 다른 기능들이 다 프래그멘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오픈 XR 크로노스 그룹에서 이 스펙을 만들고 기존의 그 앱들이나 컨텐츠 개발자들이 게임 엔진이나 웹XR 아니면은 디바이스마다 다 다르게 개발을 했어야 되는 거를 스펙을 만들어서 그 스펙의 통합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이제 디바이스들이 최근에 나오는 디바이스들이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의 속도가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동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AI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속도가 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칩 회사라든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뭐 클라우드 회사, 그 다음에 디바이스 회사, 3D 게임 엔진 회사, 뭐 모델링 회사, 이런 데가 다 단합을 해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3D를 이 현실 공간을 3D로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매니지먼트한 데이터를 3D 형태로 보여주고 그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거기에 접점이 되는 지금 스마트폰의 진화된 형태의 디바이스까지 관련된 이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 그때 이제 공간 컴퓨팅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택은 클라우드부터 기존에 있던 인프라랑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관련한 그 백그라운드 AI 기술까지 융합이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뭐 이게 이제 공간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나오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공간 컴퓨팅은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평면적인 경험을 입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경험의 변화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드디어 이제 빅 플레이어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장의 변화를 주는 거는 애플이 움직이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움직인 디바이스는 첫 번째 디바이스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그 보편화될 때까지는 2, 3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장을 다 먹게 되는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애플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만간 온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팀 쿡은 뭐라고 했냐면 WWDC에서 맥북이 퍼스널 컴퓨팅 시대를 열었고,
아이폰이 모바일의 컴퓨팅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애플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팅 시대를 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컴퓨팅 플랫폼은 애플 비전 프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크 주커버그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메타 커넥트에서 오라이언이라는 저 프로토타입 글래스를 보여주면서 넥스트 메이저 컴퓨팅 플랫폼은 글래스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상황 보시면 이해가 갈 텐데요. 메타의 그 라인업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VR 기계 예요. 그래서 퀘스트라고 뒤집어 쓴 상태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을 재구성해서 나한테 보여주고 그 기반으로 정보를 보는 형태의 기계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AR 글래스 아닙니다. 근데 AR,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레이벤의 글래스인데 이 글래스를 쓰고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계속 찍어요.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을 3D 형태로 이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아주 베이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최근에 여기에 무슨 기능이 들어갔냐면 보이스로 AI로 어시스트를 하는 메타 AI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메타 AI에게 질문을 하면 날씨라든지 뭐 기본적인 정보들을 대화형으로 하는 LLM, 저희 챗 GPT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걸 공간 기반의 오라이언이라는 디바이스가 이제 보편적으로 MR 글래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고개를 거북목이 되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글래스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AR로 스마트폰에서 즐기는 그런 컴퓨팅의 기능을 글래스를 통해서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스탠포드에 그 페이페이 리라는 굉장히 그 저명하신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나오셔서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한 회사 이름이 월드랩스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라지 월드 모델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지금 현재 두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학습하고 그 학습한 세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인터랙션을 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증강된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하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월드를 전체적으로 2D 형태가 아닌 3D 형태로 이해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처음 시드를 230밀리언을 받았어요. 거의 3천억이 넘는 돈이죠. 이 돈으로 받아서 이제 처음 빌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내년에 그 10대 트렌드를 얼마 전에 10월에 가트너가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에이전틱 AI, 가장 화두가 되는 AI도 많지만 여기 보면은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그 끓는 물처럼 막 끓었다가 끓는 냄비처럼 끓었다가 다시 하입이 꺾인 것처럼 보이는 AR, VR, 메타버스를 커버하는 공간 컴퓨팅 영역이 내년에 빅 트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하입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이제 마켓 포캐스트를 보면은 650조 원의 시기를 이제 2030년, 불과 한 5, 6년이 지나면은 저 정도로 공간 컴퓨팅의 시대가 그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CAGR 21%면 굉장히 빠른 성장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그냥 디바이스만 이렇게 발라서 시장을 봐도 2030년에 100조 규모로 시장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대부분의 시장의 포션은 미국이 거의 30-40% 될 거고요. 나머지 중국과 이제 기타 나라들로 그 포션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말랑말랑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 컴퓨팅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통 일할 때 디스플레이를 여러 개 이렇게 꽂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비전 프로나 MR 글래스 쓰면 이 공간이 디스플레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타면 굉장히 좁잖아요. 지금 현재는 작은 디스플레이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스크린으로 내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2D 기반으로 내가 미디어를 소비를 했는데 2D가 아닌 입체적인 형태로 내가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뷰포트,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원하는 손흥민 선수를 가까이서 어떤 방향으로 찾는지를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친구랑 나랑 뭐 자정에 갑자기 전화해서 너 나랑 체스 한 판 두자, 보드게임 한 판 하자라고 연락한 다음에 그 친구랑 내 앞에서 있는 것처럼 저렇게 대화형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데이터로도 보여주는데, 실제로 과학이나 물리 영역에서는 이 공간 컴퓨팅을 활용해서 교육을 했을 때 제가 그냥 평면적인 종이나 이렇게 디지털 페이퍼로 보는 것 대비 수학 성적이 실제로 올라갔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시는 저 아이가 할머니한테 그 천체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직접 만지면서 보여주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것도 프로덕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도면을 보고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공사장에서 진척도를 어떻게 실제 그 빌딩 인포메이션, 빔이라고 하는데 그 빌딩 정보랑 결합을 해서 공사장의 진척도를 보고 이 공사에 가는 방향이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 오지 않고, 현장에 실제로 공사가 다 되어야지 볼 수 있는 그런 C레벨들이 와서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공사가 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산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의료에서도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아직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정보를 3D로 만들어서 수술하는 도중에 내가 그 정밀한 데이터랑 이 환자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의료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막 이렇게 그 수술을 할때 그 디지털 기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짧은 사이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하면서 바로 옆에 디지털 정보를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엄청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커머스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폰 새 버전이 나왔을 때 지금 내가 쓰는 버전과 비교해 보면서 사이즈도 바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색깔도 비교해 보면서 나 이 색깔로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거를 그대로 경험을 해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반품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공간 컴퓨팅에 요즘 이제 핫한 이 생성 AI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이 공간 컴퓨팅이 가속화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가 챗 GPT로 경험하던 텍스트 기반의 인터랙티브 AI가 현재 이미지, 뮤직, 보이스, 비디오, 그리고 코드, 3D 모델, 3D 월드, AI 에이전트, 앞에서 언급됐던 이런 형태가 다 AI 기반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진이 아니고 그냥 프롬프트로 제가 10초 만에 만들어낸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도 진짜 가서 현장에서 찍지 않고 그냥 텍스트로 나 이런 영상 만들고 싶어라고 찍으니까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뚝딱 나오는 런웨이의 젠지의 케이스고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나 블루베리 닮은 소파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고 엔터 치니까 이제 15초 만에 나온 이미 3D 모델 데이터입니다. 이 모델 데이터는 모델의 그 퀄리티를 조절하는 것도 다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런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걸 3D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이렇게 3D 데이터로 바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공간도
지금 AI 그 애플 아이폰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은 거예요. 찍고 나서 AI로 돌리니까 이렇게 3D 월드로 바로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3D의 그 모델을 만들고 굉장히 그 뭐 3, 4주 걸려서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을 심고 애니메이션 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그 클렌징 작업까지 하는데 몇 주씩 걸렸는데 그냥 이거 라이브로 사람이 움직이면 AI로 붙여서 생성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진 그 3D 데이터에 AI를 붙여서 대화형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AR로 딱 이 친구를 소환을 하면 이 친구가 대화형으로 나한테 길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친구가 AI의 NPC랑 실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 안에 들어가면 NPC가 답을 주는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는. 근데 AI NPC로 뒤에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제가 대답할 때마다 챗 GPT처럼 다르게 대화를 해줘요.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것도 버추얼 휴먼에 AI를 붙여서 마케팅이나 커머스에 쓰는 사례인데 여기 혹시 대표님들 계시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영업사원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주 7일 일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도 300%의 영업 실적을 내고 있어요. 실제로 마케팅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컴퓨팅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를 굉장히 브리핑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으로 보여지는 그 도메인, 버티컬 영역에서의 케이스가 지금 현재 이미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활용도가 빠르게 더 진화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거 챗GPT 옴니 그 발표할 때 나왔던 건데 이분이 이제 장애 그 시각 장애인이신 분인데 버킹엄 궁을 보고 카메라로 비춰서 저 앞에 뭐가 보여? 그럼 버킹엄 궁이 있고 막 설명을 해줘요, 이 친구가. 그리고 AI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 집에 가고 싶어 하니까 택시를 잡아주는 거예요. 나 대신 카메라, 그러니까 핸드폰에 그 카메라랑 그 스피커 그다음에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형으로 해주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빨리 MI 글래스가 나와야 된다. 저분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글래스 끼고 이렇게 내가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대화형으로 해주는 이런 게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에이전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나만의 버추얼 휴먼 형태의 에이전트가 나와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나를 되게 서포트 해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페이지.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지능이 그냥 월드의 정보가 3D 형태의 공간 지능으로 진화를 해서 이 AI와 결합이 되어서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진짜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르는 형태의 디지털 정보랑 계속 인터랙션을 하는 방식으로 실감나는 경험들이 계속 확대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일전에 채택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덕분에 공간 컴퓨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공간 컴퓨팅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편리한 안경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중화 시기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나 경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업계에서 AR, VR, MR을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내에서는 거의 제일 오래 하고 많이 한 사람인데 저도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은 딴 거 하나 찍고 와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하는 와중에 굉장히 고충이 많았고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오라이언이 나왔고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좀 빠듯하게 나올 것 같아요. 내년 빠듯하게 나오거나 내후년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풀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 2027년 그 하반기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옛날 그 지금 메타 글래스
그 레이벤 쓰신 분들이 진짜 뭐 1000명에 1명 정도 보이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게 스마트폰처럼 보편화되는 거는 저는 5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 되면은 많이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 기술적 과제는 저는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디바이스 폼팩터예요. 여전히 너무 무겁고 불편하고 열나고 막 땀나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UX랑 유스케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되게 좋지만 그 도메인에서 진짜 니즈가 딱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써요, 지금도. 그런데 얘가 불편하니까 쓰고 벗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일상에서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내가 쓰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나 저기 삼성역 가야 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딱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나의 스케줄이 뭐야, 그럼 얘가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뉴스 뭐 속보 떴다는데 보여줘, 그럼 얘가 옆에서 틀어주고, 그 다음에 저거 너무 기니까 요약해서 알려줘, 그럼 얘가 한두 줄로 알려주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는 저는 5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기술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AI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되게 빨리 성장을 할 건데, 관련된 분들이 이거를 때가 보편화돼서 시작을 하면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오픈소스나 뭐 툴 같은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업계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적어도 내년이나 2년 안에는 본인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서 하시는 시도를 하셔야 때가 왔을 때 이제 그 흐름에 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진수 전 CEO님이셨습니다.